수원에 있는 골목 책방 브로콜리 숲에 왔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누군가 오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에 딱 맞춰 오신 분은 바로 하얀 까마귀를 쓴 박지한 작가입니다. 이날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서점은 2층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준호는 희열과 흥분으로 가슴이 뻐근해졌다. 자신을 동정하고 위로해주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항우울제보다 각성제보다도 더 빠르게 그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기어가는 것처럼 느린 속도로 컴퓨터실을 향해 가는 동안 시청자들은 계속해서 준호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녀가 미션에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시청자들은 말했다. 팬입니다. 언니 방송 매일 보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전 준호님을 믿어요. 준호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준호님의 방송은 저를 치료해주는 활력소예요. 준호님 사랑해요. 당신이 예전에 무슨 짓을 했다 해도 그래,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 준호는 생각했다. 난 너희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도착하자마자 노동을 부탁드렸습니다. 이 책방에서 구입한 수십 권의 책들은 분배해서 여러 곳의 보육원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박지한 작가님을 인터뷰할 소중한 기회를 얻어서 오늘 수원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작가님이 애정하는 책방을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가 수원에 살고 있어서 이곳 브로콜리 숲을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말이죠. 예전에 정재훈 작가님은 가깝고 편안한 책방이 나의 소중한 골목 책방이다 라고 답했었거든요. 작가님이 좋아하는 골목 책방이란 무엇이다, 그리고 이 책방을 선정한 이유를 먼저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이 책방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집에서 가까워서예요. 얘가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왜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점을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좋은 서점이라도 집에서 5분에서 10분 이상 떨어지면은 가기가 일단 귀찮고 힘들잖아요. 집에서 가까운 서점 위주로 다녔고, 그런데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다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수원으로 처음 이사를 오고 가장 먼저 이제 하기 시작한 게 집 주변에 서점이 어디 있는지 검색 먼저 한 거였거든요. 이제 집 주변에 마침 버스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바로 올 수 있는 브로콜리 서점이라고 생긴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유명한 독립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들르는 식으로 한번 와봤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들르기 시작했고, 원래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부천역의 알라딘 중고서점에 그쪽에 되게 많이 들렀었어요. 왜냐면은 집에서 가까웠고 거기도 이제 서적이 되게 많았었으니까요. 편하게 들락날락하면서 책도 많이 읽었었고 했는데, 이곳에 오고 나서는 여기 이제 동네에서 걸어 다니면서 들를 수 있고, 여기 동네 분위기가 되게 편안하거든요. 여기가 좀 최애 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낯선 동네로 와서 좀 마음이 그때 많이 싱숭생숭하고 했었는데 좀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과학책장은 과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작가와 서점, 보육원 어린이를 잇는 아주 의미 있는 기획이 바로 골목 책방입니다. 이곳 브로콜리 숲도 골목 책방이라는 명명이 앞에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더 반갑게 느껴졌는데요. 박지한 작가님은 하얀 까마귀라는 아주 매력적인 SF 작품을 내셨더라고요. 책을 보면 검은 표지 하단에 하얀 까마귀의 잔상, 이런 아주 상징적인 응축된 듯한 그림이 보입니다. 이거 책이잖아요. 여기서 질문인데요. 이 물건이 브로콜리 숲과 같은 책방에 진열돼 팔리기를 고대하는 거, 또 이 책이 영화나 영상화되어서 장르를 확장하는 거, 이 둘 중에 무엇이 요즘 시대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작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책이 잘 팔리면 제일 좋겠습니다. 책 좀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솔직한 대답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2022년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상화라고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1990년대 뭐까지만 해도 도서가 먼저 출판되고 이것이 한 10만 부쯤 이제 전국적으로 좀 유명해지고 나서 이것이 좀 베스트셀러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영상화가 되고 드라마화가 되고 또 영화화가 되고 하는 것이 보통 순서였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해도 좀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중반쯤부터였어요. 한 세계 문학상 2000년대 초반 2003년이었나 4년이었나 그때 1회가 이제 발족이 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영상화를 위해서, 즉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를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의 원작을 찾기 위해서 소설이나 드라마를 공모하는 이런 시대로 좀 많이 이제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제 1회 한국과학문학상을 받고 수상해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기획 의도가 그 상의 이제 취지가 뭐였냐면요. 아무래도 월소스 멀티 유즈 시대에 발맞춰서 영상화에 알맞는 그러한 좀 작품을 구하는 좀 그런 작품을 좀 심사위원단께서 좀 원하셨어요. PD하고 조금 눈앞에 좀 보이는 좀 드라마화나 영상화에 알맞는 그런 작품을 좀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작품을 집필한 것도 있어요. 평소에도 되게 많이 즐겨 읽고 재밌어 하던 것도 있었고요. 형식을 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원하고 넷플릭스라든가 뭐 등등 OTT 산업이라든가 뭐 콘텐츠 산업 등지에서도 다 그러한 콘텐츠를 원하고 아무래도 세태가 그렇게 변화한 것 같아요. 글을 쓴다는 거, 그중에서 사이언스 픽션을 쓴다는 건 아주 흥미로운 작업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은 얼음처럼 냉정하다고 해요. 반면 소설은 가장 자유로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을 채광 좋은 반지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낯설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학적 태도와 정확성을 위해서 뜨거운 스토리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소설이니까요. 어저께 박지한 작가님의 대표작인 하얀 까마귀를 읽었습니다. 고통과 비애에 신음하던 유명 BJ가 심리 외상을 극복하지 못한 채 가상세계에 갇히는 이야기더라고요. 구독자 80만 명을 지닌 스타급 BJ 친구가 우리 주변에 드물긴 하지만 유명 BJ나 유튜브 스타의 비극적인 소식을 간혹 듣긴 했어요. SNS로 행복을 강요받는 시대라 그런지 미세하게 다르지만 결코 틀리지 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는 이런 아픔의 본질을 조명하려는 면밀한 태도가 보입니다. 고통과 탈출, 이것이 창작의 뼈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민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이렇게 날씨 좋고 막 이제 바깥에 새도 울고 새도 울고 막 할 때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과 뭐 이제 시간을 보내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좋은 곳에 가서 놀고 하지 방 안에 홀로 틀어박혀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슬플 때 이제 홀로 틀어박혀서 우울한 음악을 듣고 뭐 이제 책을 읽고 뭐 가끔씩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은 몇 년씩 글을 쓰진 않아요. 그거는 정말 자기 가슴 속에 들어있는 고통과 상처를 풀어내기 위한 작업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 소설을 맨 처음 구상했을 때는 아프리카 BJ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창 시점이 아프리카 BJ들이 유튜브로 다 대거 넘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좀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최근 1, 2년 사이에도 주작 사건들 있잖아요. 재작년에도 뭐 자신에게 이제 신체적인 뭐 장애가 있다고 하면서 구독자들을 끌어모으고 여기에 대해서 뭐 장애인 기금을 받아가면서 엄청난 구독자를 끌어모으고 인기를 모았던 어느 구독자에게 사실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들통나서 굉장히 큰 파문을 물고 온 적도 있었고 몇 달 전에 TV로 되게 유명세를 탔던 뭐 자신이 금수저라고 하면서 온갖 명품을 휘감고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던 어떤 이제 아주 예쁜 여성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 유튜버가 가지고 나왔던 물건들이 사실은 전부 짝퉁이었다. 이것도 들통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는 유튜버들이 왜 계속 쏟아져 나오는가. 그런데 왜 대중들은 이런 거짓말을 하는 유튜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계속 거듭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올 때마다 속는가. 이제 궁리에 봤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제일 쉽게 얘기해서 돈이죠. 거짓돼도 상관없이 우상을 쫓고 싶어하는 대중들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설 속의 BJ 준우도 본인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속 어딘가로는 알고 있지만은 자신도 거짓말을 거짓말로 계속 덮고,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 자신이 좋은 사람이를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고, 어느 순간 자신이 거짓말쟁임을 또 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파멸하고 마는 그런 여주인공의 모습을 제가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소설을 쓴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뭐 작년에도 반복이 되었고 올해도 반복이 되었고, 참 이게 언제나 언제나 마무리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캐주얼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인터뷰를 앞두고 작가님에 대한 얘기를 좀 찾아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독서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는 그런 다소 빤한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 학과마다 하나씩 있는 괴짜 소녀라는 부분이 뇌리 남더라고요. 그런 표현은 어디서 나왔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학창 시절 얘기가 나온 김에 박지한 작가님처럼 SF 소설을 쓰고 싶은 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 한 말씀 주셔도 좋고요. 어린 시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프로필에 썼던 어린 시절에 글쓰기, 뭐 책 읽기, 그리기를 좋아했다는 거는 다 뭐 사실이고요. 근데 저 말고도 작가 지망생이거나 아니면 현재 작가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다 어린 시절에 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글 쓰기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책 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 길에 들어섰다는 이제 좀 이제 공통점이 어느 정도는 다 있거든요. 지금 요즘 친구들이 뭐 코로나 시대라서 문해력이 더 떨어졌다, 뭐 요즘 아이들 책을 너무 안 읽고 영상만 너무 봐서 너무 심각하다. 독해력, 문해력이 심각하고 뭐 기본적인 어휘력도 없다. 여기저기서 저도 들려오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자꾸 이제 나 때는 얘기하게 돼서 민망한데, 이제 90년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안 읽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게 안 읽었던 건 마찬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나 이제 지금 친구들이 어릴 때나 책 읽는 거는 싫어했어요. 어린이들은 다 싫어합니다. 책 읽는 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참 어렸을 때 어딜 가나 책을 읽는 아이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제 옆에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졌을 거란 뜻이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TV는 손에 들고 다닐 수가 없었죠. 조금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어렸을 때 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였어요. 사회성이 떨어지고 친구가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좀 틀어박혀서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로 조금 도피하는 좀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조금 이제 MBTI라고 하잖아요. 뭐 이 아이는 사실 이제 친구들과 못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향적인 성향이 있고 친구들 몇 명과 뭐 아니면은 집안에서 혼자 노는 걸 좋아할 뿐입니다라고 그런 걸 인정해주는 분위기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친구가 없는 아이에게는 문제가 있다. 뭐 너는 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이러고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좀 있었어요. 모든 부모님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 부모님도 제 이런 성향 때문에 걱정이 되게 심하셨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컴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점을 좀 바꿀 수는 없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른들이,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데리고 나와서 다른 친구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지한이는, 그러니까 제 본명이 지혜인데, 지혜를 봐라. 얘 정말 책을 많이 읽지 않니? 학급문고에 있는 책을 다 읽는 아이는 뭐 지혜뿐이야. 이러면서 이제 추켜 세워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우쭐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뭐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아이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런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책을 읽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그런 식으로 또 책을 읽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지만은,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이제 생각해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라도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뭐 소위 얘기해서 글밥을 먹고 사는 거지. 이렇게 또 이제 좋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경향들 있잖아요. 뭐 MBTI가 뭐 너무 성행을 많이 해서 뭐 이제 너무 사람들을 성향, 내향성이다, 외향성이다, 성향으로 나누는 경향이 너무 심해졌다고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보는 거는 그래도 자기 자신의 뭐 소극적이다 아니면 사회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그래도 사회적인 시각이 그나마 좀 열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어렸을 때 좀 뭐 SF 작가가 되고 싶은 뭐 이제 소녀들 아니면 소년들에게 한 말씀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말씀이네요. 일단 SF 작가라고 이제 딱 한정지어서 말씀드리고 싶다는 보다는 이제 SF 작가라고 하면은 만화 웹툰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소설만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드라마를 본인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최근에 한국에서도 승리호라는 작품이 넷플릭스에 개봉을 했었잖아요. 영화 시나리오를 써서 그걸로 데뷔를 하겠어라고 꿈을 꿔도 좋고, 어쨌든 본인이 작품을 하나 써서 작품을 여러 개를 써서 그걸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목표를 잡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수십 건의 하얀 까마귀가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보육원에 책을 기부할 때 동일한 책은 한 최대 5권 정도로 한정짓는 편이거든요. 보통 100여 권씩 기부하는데 최대한 다양한 과학책과 과학소설을 기부하면서도 또 다른 보육원 친구들이 이 책을 읽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경우야 각각 다르겠지만 보육원 친구들은 대체로 개인 스마트폰 사용과 또 통신비 지출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기본값들이 그들에게는 책임과 선택 사이에서 이미 어린 시절부터 고민을 유발하게 하는데요. 5번째 방문할 보육원이 아직 결정되진 않았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과학 소설을 읽는다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지, 또는 뭐 선입견이나 의무감보다는 편안하고 자유롭게 접근하길 바란다, 뭐 이런 현실적인 조언도 좋고요. 친구들에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제가 그들과 같은 처지에 일단 놓여 있어 본 적이 일단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뭐 그들에게 이제 조심스럽지 못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친구들과 비슷한 입장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은, 만약 그 친구들이 저 이른 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곧장 바로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고, 몇백만 원 정도의 보조금만 받은 채로 바로 사회에 나가야 한다, 독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뉴스로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설이나 아니면은 영상물을 일부러 찾아서 읽으면서 과학과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상황적 여유가 정말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제 입장이더라도. 만약 그 친구들이 제 소설을 손에 쥐었다면은, 아니면은 앱 소설로라도 제 소설을 뭐 접했다면은, 일하는 짬짬이더라도 그 쉬는 시간 10분, 점심시간에 잠깐 그 순간순간, 아니면 그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이제 1시간 반씩 이렇게 막 출퇴근 시간, 이렇게 그 힘든 시간 동안에 보면서 재밌다, 이거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간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과학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또 내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내가 쓴 내 소설이었으면 좋겠다, 하얀 까마귀였으면 좋겠다, 이거 BJ 이야기인데 또 VR 이야기네, 또 이것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들의 일상의 재미의 한 부분으로서 추가될 수 있다면은 저는 그걸로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끝인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맨 처음 하얀 까마귀를 쓰기 전에는
이 VR 기술이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 이 소설 속에 나와 있는 VR 게임 기술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기술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대중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SF라고 하는 것이 또 한계가 없구나. 또 SF가 이 정도 했으면 또 한계가 왔겠지? 어느 정도 했으면은 이제 후대에서는 또 할 게 없겠지? 뭐 싶으면은 또 어느 순간 새로운 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또 SF의 참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F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러한 SF만의 장점이 있으니까 또 SF를 또 모르셨던 분들도 새롭게 접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